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침체의 원인은 연준의 긴축일 겁니다. 경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건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뭘 움직이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의 강세도 움직입니다. 결국 터미널 레이트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달러는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시장은 패드 피벗에 목숨 거나? 왜 시장은 계속 패드 피벗, 패드 풋 그 얘기만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가라는 건데요. 굉장히 심플한 대답이죠. 현재 상황은 금리가 다 결정하는 거죠. 최종 금리, 특별히 터미널 레이트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터미널 레이트가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은 극적인 전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6월 달에 그러니까 저점이 나오던 고 무렵에서 지금 짙은 게 금리고 푸른 게 S&P인데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 이제 앞으로 터미널 레이트를 시장이 확신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주가는 정확하게 그만큼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그 시점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는 금리가 먼저 바닥을 찍어야, 바닥이란 건 뭐냐면 고점을 확인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거꾸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평소 때 지나간 20년 동안의 침체장은, 약세장은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 약세장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약해져서 혹은 사이클이 하락해서 침체에 빠지는 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는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경기가 나빠져서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 관련된 지표는 아주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침체에 빠지나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긴축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장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침체의 원인은 연준의 긴축일 겁니다. 경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건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뭘 움직이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의 강세도 움직입니다. 결국 터미널 레이트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달러는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한 달러 약세는 언제쯤 올 것 같냐면 실제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미국이 굉장히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삐걱거리는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는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지금처럼 용인해 둘 수는 없는 혹은 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달러 약세는 언제 올 거냐? 아마도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틀이 다 쌓여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를 활용해서 미국은 돈을 벌고 싶어질 것 같아요. 금리를 쑥쑥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으로 봐서는 금리의 고점이 결정되면 달러는 이제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그래서 약한 채로 유지되는 정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내년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모습을 볼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금리와 달러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달러 강세도 금리가 결정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매달 저렇게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컨센서스가 바뀌어 왔어요. 저거는 주로 어디서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냐면 CME의 패드와치라 그래서 금리 선물 쪽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 말고도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지를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냐, 얼마로 보고 있냐는 수학금리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패드와치 이 선물 금리 선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저건 오르락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제가 알아봤더니 금리 선물 쪽에서는 최종 금리를 4.88까지도 올려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더 올릴 것 같다고 바뀐 거예요. 왜요?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다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을 진행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지표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 고용이고 CPI가 나오겠지만은 주로 고용 쪽 지표들이 나왔죠. 그것들 때문에 연준이 제롬 파월이 계속 고용 얘기를 해왔는데 그 고용이 너무나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원래는 얼마였냐면 연준의 점도표 9월달 점도표는 4.7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영국 문제가 터지면서 4.4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내년도 최종금리가 4.4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이게 다시 4.88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릅니다. 고점이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갖는 순간, 시장의 컨센서스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 순간 시장은 패드 피벗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피벗이라는 거,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벗은 금리 인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멈추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입니다. 그게 중요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주식시장은 현재 금리가 움직여 왔습니다. 70년대부터. 근데 이 화면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을 경기함수 혹은 경제적인 그런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지적해 드리는 거죠.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 아래로 훅 내려온 90년대부터 미국 시장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한국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나간 10년 동안 정말 제일 빠르게 성장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강하게 성장한 시장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인덱스 기준으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가요? 예, 코스피가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50%대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뭐 그냥 달리로 나누면 연 5%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비교하면은 S&P 기준으로 300%대입니다. 나스닥으로 가면 그 3배 가깝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승들이 경제 성장률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데믹이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금리를 내려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코빗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장 시장에 적어요. 오히려 S&P 500 안에는 소위 말하는 언택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코빗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건 어떤 데냐면 소규모 기업들이에요. 정말로 폐업을 많이 했죠. 우리도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상장기업, 주식시장에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들이 상장해요. 그렇게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들은 코로나 때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고를 안 하면 돈이 나갔죠. 기업에게. 다시 찾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다시 좀 상황이 좋아지면 받는, 이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어진 돈, 그 다음에 정크본드, 어려워져서 부도 나려고 그러면 연준이 나서서 사줬죠. 부도 안 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0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 수준에서는 코빗이 힘들지 않았죠. 거기 더군다나 뭐 언택 때문에 재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집값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융위기 때 똑같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3월까지 정말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 주가 지수를 단박에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그냥 회복해버렸어요.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버려요. 코로나 때는 달랐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수직으로 올라갈 때 그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융위기 때나 IT 버블 때나 버블이 있었다. 금융위기 때는 주택 버블, IT 버블 때는 뭐 기술에 관련된 그런 버블이 있었다. 기술주라 그러면 뭐 그냥 무조건 제가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을 30만 원대에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얼마 갈까요?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버블만 기억하지 마시고 역버블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탐욕은 버블을 만들지만 공포는 역버블을 만든다. 무슨 얘기예요? 공포는 탐욕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감? 이 상황에서도 올라갈 거고 이런 주식도 올라갈 거고 뭐 얘가 얼마까지 갈 거야?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블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포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역버블,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새가슴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점점점 새가슴이 돼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금융위기 때 제가 실감한 겁니다. 뭐 간단히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중공업이 3달 전까지 목표주가 55만 원이었는데 3달 만에 2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걸 봤어요. 3달 만에 어떻게 현대중공업이 55만 원짜리가 적정주가였는데 10몇만 원짜리로 떨어집니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좀 이따 보십시오. 내가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도 GM과 포드를 주가를 비교해놓고 뭐 이렇게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셨을 거예요. 얼마를 깎는지. 근데 점점 이제 그럴 겁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장세는 실적이 급격하게 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목 지표이기 때문에 실적 지표는.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요. 정말 그냥 하루아침에 후려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왜 그러냐. 애널리스트의 가슴이 점점 새 가슴이 돼요. 그 다음에 좋아질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가서 202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그해 12월에 애널리스트 의견 보세요. 새 가슴이 금방 안 펴져요. 좋다는 의견을 못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막 올라가 있는데 천천히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21년도 상반기 지나면 이제 또 너무 과장되게 높여요. 막 내리치는 거죠. 막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욕하면 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은 애널리스트든 개인이든 다 탐욕과 공포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과대한 공포 때문에 역버블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보다 더한 공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만합니다. 지금 장은. 제가 10년 내 처음 보는 장이고 20년 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주가 대비, 그러니까 실적 대비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내려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하루 하락률이 10%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S&P 500 기업이 하루 하락률이 하루 10% 하락한 게 15년, 16년도부터 보면요. 5번밖에 없었어요. 통틀어. 요번에 며칠 전에 9월달 하락률이 10%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요. 13%요. 코스피는 뭐 기록 아닐까요? 코스피도 기록이에요. 그렇게 빠진 적 없습니다. 2016년도에 중국 부도설이 터졌을 때도 10% 한번 떨어졌었죠. 2018년도 12월에 정말 기가 막히게 빠졌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빠졌는데 그때의 공포 정도가 지금의 공포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야 지금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 아마 공포는 극단에 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2007년, 8년, 9년 3월까지 끌던 그 공포가 2009년 3월부터 코스피 정확하게 장중에 9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때부터 12월까지 로켓처럼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지만 시간에 걸쳐서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보이콧 때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긴 상승장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70년대부터 금리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렸죠. 근본이제 브레튼-우즈 조약 때에는 어떤 약속이냐면 금 1온스에 달러 35불을 고정한 거래 관계를 지키는 게 금태환제예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모두가 믿고 있었죠. 근데 이걸 닉슨이 없애버렸잖아요. 만약에 1파운드에 35불이던 시대, 70년대까지는 어떤 때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없어져야 되는데 금으로 그거를 고정해 놨기 때문에 금은 변하지 않죠. 금의 가치는 수급에 의해서만 변하지 밸류에이션이 없어요. 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태환을 닉슨이 없애버리죠. 그때부터 완전한 종이화폐가 됐는데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왜?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는 돈의 값이라고 불리는 금리가 주식시장을 이때부터 움직여 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불을 부은 게 뭐냐면 양적 완화입니다. 이번에 버냉키가 노벨상을 탔죠. 그분이 2007년도, 8년도에 무슨 잘못을 했냐면 끝까지 금리를 금융위기가 온 거 인정을 안 했어요. 12명의 FOMC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록을 언제 개방하게 되냐면 2년인가 뒤에 개방하게 됩니다. 공개 안 돼서 버냉키가 다 뜯어 말렸던 게 다 나타났어요. 뭐라 그러죠? 그 폭발의 그 어려운 침체 시기에 버냉키가 계속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노벨상 타잖아요. 왜냐하면 대공황 때의 연준의 실수를 정확하게 찝어냈기 때문에. 버냉키는 헬리콥터맨이죠.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한 그런 위기 수습 능력에 있어서는 1인자죠. 그래서 일본이 실제적으로는 미국보다 더 양적 완화를 먼저 했는데
일본이 버냉키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한 게 지금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YCC라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게 버냉키의 제안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지금 쓰고 있지 않은데 일본은 쓰고 있죠. 양적 완화는 일본과 미국은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찍은 돈으로 ETF까지 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적 완화. 이 선생이 누구예요? 버냉키. 버냉키의 정확한 평가는 있습니다. 뭐냐면 대공황의 실수를 명확하게 잘 찝어낸 거죠. 하지만 지금의 연준처럼 그도 그때 당시에는 실수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태환이 깨지면서 이제 금과 상관없이 종이돈이 되는 순간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돈의 값이 뭐라고요? 금리요. 경제 성장률과 상관없이 돈의 값인 금리에 의해서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미국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올라갔지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일 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더 이상 저금리 시대로 안 산다, 고금리 시대로 살 거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투자의 법칙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번에 이런 쇼크는, 이번에 이런 시장은 상당 부분 2, 3년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걸로 보여져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식시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1년 뒤에 주식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버티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자산들이 날림이 아니라면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하고 규모가 있고 충분히 그런 회사들이라면 버티면 돼요. 어렵죠. 이제 제가 그냥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버티면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건 이제 캐치해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10년 넣어놓고 계속 왜 내 건 안 올라가 계속 그러는 거와 같습니다. 나스닥이 그 몇 배를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거기를 선택 안 하고 지나간 한 5년 되게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세상의 구조가 변하면 그때 올라갈 주식들이 앞으로 길게 올라갈 주식들이 이제 나오겠죠. 걔네 쪽에 가 있어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쪽에 가서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택도 없는 곳에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건 아깝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종이돈이기 때문에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진다. 돈의 값이 떨어지면 주가는 오른다. 이 법칙이 지나간 20년을 지배한 겁니다. 보시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연준의 자산, 밑에가 연준 자산이죠. 연준 자산과 S&P 500이 같이 가죠. 연준 자산이 쌓이는 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축소하는 기간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발행한 연준의 자산이 어디 가나요? 저 금융위기 때 찍어냈던 거 QT 했지만 보세요. 조금 약간 줄어드는 듯하다가 더 팍 뛰어버리죠. 왜 줄어드는 듯 했냐면 2019년도에 줄이다가 말고 QT 하는 바람에 주가 폭락해가지고요. 또다시 내려버렸어요. 그때 다시 QT 중지된 상태에 있다가 코로나 때 더 확 올려버린 거예요. 저건 이제 더 이상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해요. 낮은 대로 절대 못 가죠. 왜? 저걸로 유지해온 시장이 어떻게 저걸 없애고 유지합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자, 시장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앞에 금리를 초월했던 적은 없어요.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져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발행량은 늘어만 왔지 준 적은 없어요. 미국의 부채는 늘어면 늘어났지 준 적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쭉 해버릴게요. 그 예산 집행 회의를 매번 요번에도 트럼프 때 셧다운하고 난리 치면서 했던 게 뭐예요? 결국 예산안 확정하는 건데 한번 확정하면 부채 확 늘리는 걸로 지금까지 늘리고만 왔지 줄인 적은 없어요.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 공화당이 난리쳤죠. 그래서 예산안을 적게 써라 하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때도 준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 늘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중간선거가 끝나면 아마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주식시장엔 플러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은 시장에 해가 됩니다.